2022년 9월 19일 월요일 오후 5시 9분 FC 한영 19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관입니다. 네, 오늘 19회차입니다. 별로 18회차 녹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또 6명이서 하고 성관이랑 은혁이 형은 이제 지난 회차를 빠졌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부득이하게 빠지게 돼서 일단 죄송하고 이번에 오늘 제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그동안 못한 거를 오늘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 따로 주말 어떻게 보냈는지 그런 얘기 할 것보다 바로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와 지난주 해축 이슈입니다. 라리가 6라운드 오늘까지 진행됐었죠. 오늘 새벽까지. 일단 1위 레알 마드리드 지금 6전 전승이네요. AT 마드리드를 1대1로 이기면서 마드리드 더비에서까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팬 어떻게 보셨나요? 항상 레알 마드리드가 이기는 게 축구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요즘 경기하는 걸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강강약약, 강팀한테 강하고 약팀한테 약하는 이런 대량 학살하는 그런 경기가 없는 것 같긴 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승이고 지금 나이 어린 호드리고, 비니시우스, 발베르데, 또 추아메니도 이번에 되게 잘했어가지고 이 어린 선수들이 활약해주는 것을 보니까 이제 레알이 세대 교체는 거의 완성이 됐구나, 이제 공격진 스트라이커만 찾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게 하는 그런 경기였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 경기를 이제 오늘 아침쯤에 해가지고 좀 다시 봤는데, 사실 선제골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틀레티코 경기를 되게 잘 풀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너킥 상황도 그렇고, 그 다음 지공 상황에서도 이 데파울이라든지 코케가 좀 내려와서 빌드업도 잘해주고, 특히 이제 폼만 좋으면 이제 꽤 이제 측면에서 영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카라스코 같은 선수들도 전반전에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아틀레티코가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호드리고의 선제골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거의 이제 무너지다시피 해서 한 70분 동안 특유의 이제 토니 크로스가 아래로 내려가주면서 추아메니가 중앙을 지키고 모드리치가 계속 움직이는 그 특유의 레알의 빌드업이 70분 내에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반코트 게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계속 압박을 레알이 잘 했던 것 같고, 그리즈만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바르셀로나랑 바이아웃 협상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서 바로 선발로 쓴 것 같은데, 확실히 시메오네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라는 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패스도 뿌려주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킥도 오늘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킥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니까 좋았던 것 같고, 또 교체로 모라타랑 쿠냐가 들어가서는 저는 이제 에르모소의 골이 나올 때 그 정도에서 몸싸움 좀 잘 해주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장면을 몇 개 정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펠릭스가 교체되자마자 바로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잡히면서 이 포르투갈 선수들이 다들 좀 이게 태도 논란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르모스가 퇴장을 당했는데 그때 발베르데가 잘했어, 근데 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발베르데는 경기도 잘하면서 이렇게 상대한테 심리전도 걸고 이런 거 보니까 확실히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만났을 때 조금 버거운 상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느낀 경기였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발베르데 선수 같은 경우에 레알 마드리드가 옛날에 슈퍼컵 결승 아틀레티코 만났었잖아요. 그때도 모라타가 거의 골 넣을 뻔한 거를 태클 걸고 자기는 퇴장당한 다음에 이제 PK를 맞게 만드는 그런 정말 대단한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선수다 보니까 우리나라전 상대나 다른 나라 상대할 때 과연 국대에서 어떻게 할지 기대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2위 바르셀로나 엘치 상대로 3대0으로 이겼네요. 레반도프스키 2골 넣고 데파이도 1골 넣었습니다. 이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엘체전은 사실 못 잡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본 경기는 아니었어서 그렇게 시간대도 좀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해서 라이브로 좀 봤던 것 같은데, 일단은 쿤데가 이번에도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긴 했어요. 사실 벨레린을 믿고 쓸 수는 없으니까, 아스날 팬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가지고 일단 쿤데를 라이트백으로 썼는데, 쿤데는 일단 인터뷰에서는 센터백으로 뛸 걸 기대하고 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이든 여름이든 해서 라이트백을 사면 쿤데를 중앙에 쓰고
아쉽지만 에릭이나 아라우 중 한 명을 좀 빼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발데 선수가 어시스트 2개를 기록했는데, 제가 저도 그렇고 많은 바르셀로나 팬들이 공감하는 게 이제 알바를 주전으로 쓰지 않아도 돼서 매우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바이에른전에서는 뽀록이었을 수 있지만 알론소도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발데는 리그에서 워낙에 이제 좌측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줬기 때문에 발데 선수의 이 성장 자체가 굉장히 괄목할 만하다. 이제 저풀백 잔혹사에서 특히 이제 피르포, 이런 애들을 안 봐도 돼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프랭키 데용을 피보테로 이제 사비 감독이 썼어요. 근데 이제 부스케츠가 없는 경기에서는 이제 프랭키 데용을 계속 피보테로 기용을 해주면서 이제 그 부스케츠의 후계자를 데용으로 확실히 좀 내정을 한 것 같다라는 이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이런 것들을 좀 받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데용이 후방에서 계속 빌드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캐시에랑 좀 번갈아 가면서 후방에서 빌드업을 좀 도와주는 모습들도 꽤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전방 쪽에 보면 일단 레반도프스키는 워낙에 골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두 번째 골도 그렇고 특히 첫 번째 골도 다 이렇게 골을 잘 넣어주면서 그냥 기대한 대로 열심히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고, 덴멜레 데파이 둘 다 좋았어요. 특히 이제 데파이가 그 왼쪽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왔을 때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계속 이제 개인기로 접고 들어가서 슈팅을 시도한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데파이가 사실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간 건 아니지만 남겨서 저는 확실히 좋다라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오바메양은 확실히 잘 내보낸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비랑 안수파티, 페란토레스, 벨레린 요 정도로 교체로 들어온 것 같아요. 하피냐까지. 근데 역시 하피냐는 또 아쉬웠고, 그래서 사실 이번 여름에 영입은 다 성공인데 하피냐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겨울까지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반대로 사실 엘체는 전술적으로 좀 볼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실 파이브백도 들고 나왔고 공간 자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엘체에서 특별히 언급할 부분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즌 레알이 이제 전 경기 승리잖아요. 이 팀을 꺾고 리그 우승?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레알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또 벤제마 없는데도 호드리고가 잘하는 거 보면 이제 바르셀로나도 조금 더 분발을 해서 지금 약팀 잡는 능력은 잘 길렀으니까 강팀 상대로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안수파티는 요즘 계속 교체로만 나오고 있는데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나요, 이 선수는? 일단은 파티가 교체로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사실 파티는 순간적으로 되게 번뜩이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전 개인적으로 파티가 부상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풀타임을 뛰었을 때보다 사실 안수파티 작년 부상 복귀 전도 그렇고 되게 순간적으로 짧은 상황에서 빠르게 임팩트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교체로 쓰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보얀이나 메시급으로 성장을 할 거다 이런 거는 조금 이제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나. 안 그래도 이 선수가 데뷔한 지도 좀 됐고 챔스 최연소 골 넣었을 때보다 시간도 좀 지났고 해서 반월판을 다치기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대신에 다친 이후에도 스코어로서의 움직임은 조금 길러서 꽤 준수한 선수로 좀 성장을 해서 10번에 걸맞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바르셀로나가 쉽게 이겼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리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죠. 7라운드 나폴리 대 AC 밀란. 현재 지금 나폴리가 1위입니다. 리그. AC 밀란 상대로도 디펜딩 챔피언 상대로 2대1로 이겼어요. 지루 선수한테 한 골 먹긴 했지만 이제 폴리타노 페널티킥이랑 시메오네 선수 헤딩골로 이렇게 해서 이기게 됐는데, 김민재 선수는 너무 잘했고 나폴리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나폴리로 김민지 선수가 이적한 이후에 그나마 좀 가장 힘들어한 경기가 아니었나. 특히 또 상대 지루 선수가 왜 그 정도 이름값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골도 성공시켰고 조금 실수는 있었는 것 같지만 어쨌든 또 마지막에 멋진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김민재의 좀 무시무시함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 경기였습니다. 이 지루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많이 보는 팬들한테는 좀 약간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닐 거예요. 항상 주전 공격수의 활약이 적었고 아스널이랑 첼시에서 있었지만 둘 다 백업이었고 약간 이렇다 할 최고의 공격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따지고 보면 지난 시즌 이제 세리에 우승 공격수고 월드컵 디펜딩 우승 공격수기 때문에
대단한 선수였는데 그걸 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느끼지 않았나. 김민재 선수가 많이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다행히도 이기게 되어서 나폴리 입장에서는 올 시즌 진지하게 우승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았나. 같은 리그에서 경쟁하는 이제 유벤투스는 뭐 완전 바닥을 치고 있고, 인터밀란도 어제 우디네스에게 3대1로 졌죠. 그런 걸 보면은 나폴리에게 약간 신의 기회가 찾아왔다. 우승 적기다. 뭐 이런 말이 붙을 것 같은데, 나폴리 우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공격진에 좀 꾸준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사실 흡이차가 이 페널티킥을 얻기도 했지만 뭐 라스파도리나 뭐 폴리타노나 사실 지공 상황에서는 크게 임팩트를 못 발휘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공격진에 대한 발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밀란이 잘한 경기잖아요. 사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날리 베나세르 중원한테 사실 쓰리미들이 다 거의 압살을 당하면서, 특히 이제 앙기사라든지 지엘린스키도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중원에서 막혔을 때 뭐 양쪽 풀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공격을 더 풀어나갈 수 있으면 확실히 나폴리가 더 경쟁력을 갖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단점들을 좀 개선을 한다면 센터백진은 솔직히 라우마니, 김민재가 다 좋으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우승 경쟁력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이 그 유벤투스도 좀 헤매고 있고 또 인테르도 그렇게 폼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도 경쟁자 둘이 초반에 승점을 꽤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직 7경기밖에 안 했고 시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한 가지 여담인데요. 네, 테스트 사가세요. 네. 구매 옵션이 있으니까 저희가 싸게 드릴 테니까 한번 사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테스트는 아니더라고요. 네,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흡이차에 발을 차면서 사가세요. 네. 미국산 풀백이면 마케팅에도 좋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세리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입니다. 7라운드 바이에른 뮌헨이 아우크스부르크한테 1대0으로 졌습니다. 뮌헨은 지금 한 3승 3무 1패로 5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리그 1위는 우니온 베를린이에요. 베를린은 뭐 유로파에서 현재 뛰고 있고 잘하는 팀인데, 뭐 이런 팀한테 리그 1위를 내주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4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는데 리그에서 빨리 분위기 반전이 있어야지 뭐 어느 정도 나겔스만에 대한 여론도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현지 여론은 나겔스만 감독을 아직 믿는다는 말이 많아서 뭐 잘리거나 뭐 경제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는 판단되는데, 그래도 빨리 반전이 있어야지 좀 응원할 맛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이 에버리지 포지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포지션 보니까 밀러를 오른쪽으로 썼던데 이런 활용 방안도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나요? 그냥 밀러를 오른쪽으로 썼다기보다는 이제 거의 제로톱 가까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도 그건데, 이제 마네를 계속 윙으로 고집하는 게 저는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지금 항상 뭐 작년 리버풀 시즌에서도 그렇지만 윙에서는 좀 마네가 이제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한 선수 제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좀 스트라이커 쪽으로 가운데로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이 패스 미스가 너무 많아요. 그 바르샤 전에서도 제가 말을 하려다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골대 앞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주고받고는 좋은데 때리질 않고 계속 주고받다 하니까 이게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공이 강도 조절을 잘못하면 공이 살짝 튀거나 그 안에서 완벽하게 공 간수가 어려우면은 뺏길 가능성이 높은데도 계속 그런 걸 집착하다가 공을 슛 못 때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 점이 요즘 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고, 그건 공격수가 필요합니다. 케인 선수를 내년에 영입한다고 이적 자금도 준비가 되어 있고 큰 이적 요금을 지불할 계획도 있다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계약 기간이 1년 남을 내년 케인을 아마 영입하는데 좀 총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뮌헨 져서 기분 좋지 않나요? 저는 매우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스날 지면 이제 한번 되게 물어뜯길 것 같은데. 아스날은 져도 돼요. 지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뮌헨이 우승 못하면은 놀랍잖아요. 모두가 좋아할 거고. 뮌헨이 지금 10연패죠? 그 리그를. 네. 10연패는 심하죠. 심한가요? 유베도 9연패에서 끝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10연패 했으면 좀 많이 해먹었지 않나. 이제 좀 잠깐 자리를 내줘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저는 일단 미넨이 진 거에 대해서 기분은 좋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내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넨보다는 도르트문트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이번에 한번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1등이 우니온 베를린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챔스에서 봤던 돌문이라든지 뭐 이런 경기들을 보면 사실 독일 리그에서 좋은 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레버쿠젠도 챔스에서 허덕대고 있고 라이프치히도 그렇고 라이프치히가 조 4위였나요?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조 4위였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뭐 우니온 베를린이 그렇다고 막 탑 클래스 팀이어서 다 막 씹어먹을 수 있는 팀이냐 이런 것도 사실 뭐 우니온 베를린 이름을 들어본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미에서 뭐 바이에른이랑 경쟁자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보면은 뭐 리그 최근 4경기 3무 1패니까 뭐 그런 걸로 봐도 또 안 좋은 것 같고 하니까 조금 한 중반까지 좀 가봐야 답이 나오지 않을까, 또 월드컵 끝나봐야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근데 뭐 리그 우승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준성이 말처럼 도르트문트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위협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판단했을 땐 레스터 우승 시즌보다는 훨씬 더 스쿼드도 좋고 경기력도 낮다고 보지만 그게 계속 유지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봤자 경쟁자로서는 이제 라이프치히나 굳이 뭐 언급할 만한 선수가 없어요. 라이프치히 제외하고. 아우크스부르크는 어떻습니까? 아우크스 몇 등이죠 지금? 아우크스부르크 지금 11등입니다. 그러면 프라이부르크는 지금 현재 3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우승할 만한 그 정도의 깜냥은 안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프라이부르크가 공격 약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결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무지성 전진 축구라고 하죠. 그래서 라인 쭉 올렸다가 뒷공간 털리고 이런 게 많아서 프라이부르크도 저번 시즌에도 초반에 3등이었거든요. 여기도 좀 반짝할 가능성이 좀 높은 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홀란드가 한 시즌만 더 남았다면 이번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홀란드도 빠지고 했기 때문에 뭐 미넨이 리그 우승을 놓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좀 약간 걱정할 정도는 됐다? 그리고 알레가 지금 고아나무로 이탈을 해서 그것도 좀 크지 않을까, 결정력 측면에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분데스리가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음 EPL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7경기 했죠. 그 중에 지금 현재 아직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아스날, 어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브렌트포드 홈에서 졌죠. 그 충격적인 경기였죠. 개막전에서. 그러면서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브렌트포드 되게 오래된 할아버지 팬의 눈물. 아, 맞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3대0으로 살리바, 제주스, 비에이라 이렇게 3명이 골 넣어서 쉽게 이겼습니다. 아스날 팬, 뭐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경기력적으로는 논할 가치가 없는 경기였고요. 그냥 잘했고. 그 무슨 말? 그냥 잘했다. 그냥 잘했고. 가치가 없다 그래서. 뭐 하나 눈에 띄는 포인트라면 제수스의 세레머니. 춤춘 거요? 이건 같은 팀이지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거랑 링가드 피리 중에 뭐가 더 꼴 보기 싫죠? 근데 이번에는 좀 과했습니다. 이 비니시우스와 이런 브라질 친구들이 요즘 춤추는 세레머니를 같이 하는데. 네, 했더라고요. 네. 걔네는 잘 춰요. 호드리구랑 비니시우스는. 근데 제수스는, 과해요, 애가. 걔는 좀 춤추는 게, 춤추고 세레머니 하는 게 익숙한 느낌인데. 네. 제수스는. 이상하게 놀았어요, 얘가. 네. 그 정도 보고, 딱히 경기 내용적으로는 그냥 잘했다. 뭐. 그 요즘 자카 되게 잘한다던데, 이 경기에서도 잘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카. 크로스가 이거 외지를. 그 비유가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네. 크로스 자체는 딱 190에 센터백 머리 위를 넘기는 크로스. 톡 차주는. 네. 외질과 산체스가 보였다. 예전에 알렉스 송을 보는 것 같은. 알렉스 송 전만은 진짜 반페르시가 먹여 살린 거죠. 걔는 공을 막 찼어요. 근데 반페르시가 잡아준 거지. 자칸 잘합니다 요즘. 이 경기 봤는데 자카가 좀 잘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손쉽게 이겼습니다. 맨시티 2위 맨시티를 볼게요. wolverhampton 상대로 3대0 여기도 손쉽게 이겼습니다. 뭐 그릴리시, 홀란드는 계속 골 넣고 있죠. 포든까지 해서 쉽게 이겼는데, 이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이 경기를 봤을 때는 뭐 아까 나우 형이 아스날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력적으로는 논할 필요가 없다.
그냥 맨시티가 거의 일방적으로 압살한 경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기에서 드러났던 거는 이제 울브스 입장에서 포르투갈 커넥션의 한계. 이제 이 선수들이 뭐 다들 이제 뭐 다 좋은 선수들이지만 개개인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맨시티 같은 조직력을 갖춘 팀을 만났을 때는 뭐 사실상 한계가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그 레벨의 차이가 있는 포르투갈 선수들이다라고 조금 보였던 것 같고, 홀란드 오른발 골은 전 그렇게 넣을 줄은 몰랐는데 그거를 좀 꽤 먼 거리에서 그거를 오른발로 때려 넣으면서, 그런 점들도 이제 홀란드의 천재성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바페도 뭐 지금 스탯을 보니까 뭐 10골의 어시스트가 없더라고요. 근데 홀란드가 맨시티에서 연계적인 측면을 배워서 어시스트도 조금 늘려간다면 확실히 음바페보다는 한 수 위의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느낀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맨시티도 뭐 손쉽게 승리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3위 토트넘 경기입니다. 레스터를 상대로 6대2로 이겼습니다. 뭐 케인, 다이어, 벤탄쿠르 선수도 이제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넣었고, 손흥민 선수가 헤트트릭을 달성했어요. 틸레망스랑 메디슨이 레스터에서 넣었지만은 결국엔 6대2로 큰 점수차로 이기게 되었어요. 손흥민 선수도 활약이 대단했고, 레스터가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 로저스 감독의 거치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이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레스터가 먼저 선제골을 넣었길래 레스터가 이번 시즌 아직 리그에서 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토트넘 원정에서 첫 승을 따나? 했지만 바로 이제 동점골을 먹히고 역전골을 먹히고 하는 거 보면서 그래도 레스터가 아직 이번 경기도 안 되는구나 하고, 로저스 감독은 곧 경질되겠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실 라인업 보면은 승리 토템이 하나 있죠. 다빈손 산체스. 네, 역시 우찬이 형이 말했던 결과로 증명한 선수죠. 이 선수가 선발로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수비 라인은 사실 뭐 토트넘이 잘했다기보다는 레스터가 그냥 공략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틸레망스 뭐 PK가 막혔다가 이제 요리스의 반칙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고, 이렇게 해서 뭐 레스터가 좀 잡나 했는데 빠르게 동점골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전반전에 2대2로 맞췄던 것까지는 레스터가 좀 나쁘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펜탄쿠르 역전골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실 정식줄을 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간격도 너무 넓었고, 뭐 공격 전개도 인상적이지 않았던 것 같고, 특히 이제 다카는 바디를 대체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이제 헤트트릭을 했는데, 뭐 첫 번째, 두 번째 골은 원더골이었고, 세 번째 골은 이제 특유의 1대1 상황에서의 마무리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뭐 손흥민도 잘했고 어시스트한 선수들도 잘했지만, 이제 레스터의 수비가 얼마나 문제인지, 그냥 뒷공간이 거의 광활하게 펼쳐진 상태에서 그냥 혼자 드리블하고 슈팅을 때린 경우가 많았어서, 레스터가 사실 라인업만 보면은 되게 우리가 이름 아는 선수들이잖아요. 뭐 제임스 저스틴, 카스타뉴, 은디디, 뭐 틸레망스, 메디슨, 듀스버리올 다 아는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이 폼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뭐 감독의 문제인 건지, 어쨌든 복합적이겠지만 이 레스터의 무승 행진, 이런 것들은 좀 빨리 고쳐야 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로저스 경질도 고려사항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기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손흥민의 헤트트릭. 이 선수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생각보다 현지에서 손흥민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았나 봐요. 손흥민 선수 뭐 세레모니 하는 것도 그렇고, 영상 중에 이제 뭐 퍼디난드랑 오원한테 뭐 손흥민을 빼야 되냐 뭐 이렇게 질문해서 걔네 둘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답변하는 TV 프로그램도 봤었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마침 이제 손흥민 선수가 벤치로 시작해서 어떻게 되지? 여기서 만약에 히샬리송이 잘하게 되면은 완전 밀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왔으면은 지금 히샬리송이 했던 거랑 똑같이 하고 들어갔을 거고, 히샬리송이 교체로 들어와서 헤트트릭을 할 정도로 레스터가 이상했지 토트넘이 전혀 발전된 모습은 아니라고 봐서 참 이 팀도 걱정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EPL 라운드가 지금 북런던 더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상 뭐 두 팀 다 잘하고는 있지만은 경기력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첨언하고 싶은데, 만약 북런던 더비를 아스날 홈에서 한다면 아스날이 이기겠지만 토트넘 홈에서 한다면 토트넘이 왠지 이길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이니까 그럼 아스날이 이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아스날 홈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스날 팬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부상만 없다면 아스날이 이길 것 같은데 부상이 있을 것 같아서. 외대고르밖에 없지 않나요? 외대고르가 크죠. 짐첸코도 일단 저번 경기 못 짐첸코도 나오게 아프고. 파비오 비에이라로는 대체가 안 된다. 파비오 비에이라는 자카의 대체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요? 네, 플레이 스타일상 자카의 대체자가 맞다고 봐서. 제가 알기로는 공미나 지금 우측면 윙어 자리로 뛰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자카를 대체해서 그 볼란테 하나로 설 수 있을까요? 지금 전술상 자카가 어차피 박스 침투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파비오 비에이라가 저번 경기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길래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원이 파티, 파비오 비에이라, 외대고르 요렇게 서면은 괜찮을 것 같다. 딱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손흥민 선수 헤트트릭하고 손쉽게 토트넘도 이기면서 토트넘이 누차 말했지만은 지금 맨시티랑 승점이 동률이에요. 우승 2무. 그리고 리그에서는 무패입니다. 이 기록이 계속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경기력의 과는 별개로 팀 순위가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시즌 챔스 지금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많이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그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SG가 오늘 1대0을 이겼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가 거의 4, 5분 만에 네이발의 그런 도움을 받고 골을 넣는 것까지는 굉장히 뭔가 재밌고 그랬는데 메시가 후반 거의 끝날 때까지 프리킥 골대 맞은 거 그 사이 있잖아요. 거기는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흥미롭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리옹이 또 홈에서 잘하기도 하고 리옹하고 파리는 또 워낙 인연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그래서 초반에 메시 골이 빠르게 안 들어갔으면은 왠지 무승부로 끝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시 선수 같은 경우에 이번에 다행히 이번 시즌 들어서는 골을 처음 넣어서 다행이긴 한데 항상 골대를 자주 맞히는 그런 불운이 있어서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해서 리그왕까지 봤고요. 첫 번째 코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일단 이름은 이렇게 지었어요. 바이에른 뮌헨 치욕의 역사 1편입니다. 이제 제 계획으로는 제가 이제 이 바이에른 뮌헨 치욕의 역사를 다 하고 각 팀별로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던 감독 해가지고 그 감독이 어떤 짓을 했고 어떤 만행을 저질렀고 왜 그래서 내가 이 감독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지 각자 이렇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저부터 실은 나겔스만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겔스만 좀 까고 싶었는데 감독 때문에 짜증나는 거 생각하니까 이제 바로 떠오르는 게 이제 저는 과르디올라가 떠올라서 과르디올라 막 욕하면서 글을 막 쓰다 보니까 쓸 게 너무 많아져서 원래는 한 회차에 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편을 나눠가지고 오늘은 과르디올라 편입니다. 제가 이제 뮌헨 팬이 된 이후에 이제 감독들이 바날부터 시작해서 하인케스, 과르디올라, 안첼로티, 코바치, 플릭, 나겔스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날 감독도 마음에 안 들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바날 감독도 이제 문제가 많아가지고 챔피언스리그 못 갈 뻔했어요. 바날 감독 때. 그러다가 이제 소방수로 투입이 돼서 이제 겨우 플레이오프로 챔피언스리그 올라갔었는데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과르디올라 감독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준석이는 과르디올라 감독을 좀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제 유일하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축구는 좀 다시 나오기 어렵다. 그러니까 티키타카라는 전술이 사실 그 천재 미드필더랑 이제 메시라는 이제 걸출한 공격수가 있어야 좀 가능한 전술이기도 하고 요즘은 워낙에 압박이 체계적이라 그렇게 볼 돌리다가 뺏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진짜 그런 신박하고 센세이션한 축구로 이제 챔피언스 리그도 2번 들어주고 6관 라운드 한번 해주고 이런 걸로 봤을 때
바르디올라는 사실 바르셀로나 팬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뭐 맨시티 임기 끝나고 이제 말년에 한번 와라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뭐 저로서는 싫어할 수가 없는 감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보여준 업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장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누차 얘기를 했지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단 과르디올라가 첫 번째 부임한 시즌이죠. 13-14 시즌. 이미 지난 시즌에 과르디올라 선임이 확정이 됐어요, 미리. 그래서 이제 팬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었고, 하인케스가 이제 은퇴를 했죠. 트래블을 해주고 나서. 그러면서 역대급 포스로 이제 하인케스가 트래블을 달성한 다음에 그 스쿼드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물려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대본에 적어놨죠. 당시 최고 유망주 괴체 추가로 영입했고, 근데 자기가 엄청 원했던 티아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티아고 아니면 필요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티아고를 대해서 갈망했던 펩이라서 티아고도 사줬습니다. 그래서 13-14 시즌 결과가 리그 우승, 포칼 우승, 클럽 월드컵 우승, 슈퍼컵 우승을 낸 트로피는 4개 땄어요. 하지만 이제 클럽 월드컵 슈퍼컵은 과르디올라의 공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전에 챔스 우승을 시켜준 하인케스 감독의 공이 더 크다고 본다면, 일어난 업적이 이제 리그 우승과 포칼 우승인데, 챔스 4강에서 이 모든 업적을 다 부셔버리는 결과가 나왔죠. 레알전 종합스코어 0대5로 탈락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원래는 미넨이 마드리드를 잘 잡았어요. 그리고 원래 라리가의 상대로 약한 팀도 아니에요, 미넨이. 그 전에 우승할 때도 보면 뭐 바르샤 부셔버렸고, 항상 강했던 상대인데 처음으로 거의 팬들에게는 오랜만에 라리가 상대로 이렇게 졌습니다. 거기다가 팬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람을 미드필더로 쓰고 싶어가지고 하피냐라는 백업을 이제 주전으로 쓰기 시작했고, 지난 시즌 하인케스 밑에서 뭐 유벤투스의 MVP 라인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 MVP 라인이랑 이제 바르셀로나 세월간이 상대로 엄청난 활약을 했던 수비형 미드필더 하비 마르티네즈를 센터백으로 변화시키면서 좀 불만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참다가 2014년 최초로 3월에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리그 우승을. 역대 최단기간 우승 확정이었고, 그래서 미넨 팬들은 뭐 챔스도 챔스지만 무패행진도 솔직히 기대를 했어요. 저도 그때 무패행진을 정말 원했었는데, 우승 확정된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를 위해서 바르디올라 감독이 뭐 스쿼드 조절도 하고 실점 시간 관리도 하면서 계속 지지부진한 경기하다가 결국에는 4월 5일에 아우쿠스 브루크한테 또 지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아우쿠스 브루크한테 진 게 그렇게 화가 나지 않는 게, 이때도 졌어가지고 크게 임팩트가 없었어요. 이때가 그 구자철 선수 뛸 때인가요? 아니요, 이때는 홍정호 선수가 있었어요. 홍정호 선수. 홍정호 선수가 이제 미넨의 무패 우승을 막은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53경기 무패행진이 깨졌고 무패 우승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 시즌은 뭐 좀 괜찮은 시즌이다, 첫 시즌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말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즌입니다. 이제 14-15 시즌은 브라질 월드컵 다음 시즌이에요. 이때 이제 데리고 온 선수가 레반도프스키, 베르나트, 사비 알론소, 세바스티안 로데 뭐 이런 선수고, 나간 선수는 이제 만추키치, 토니 크로스 그리고 샤킬입니다. 근데 만추키치 내보낸 것도 솔직히 팬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레반도프스키라는 완전 라이벌 팀 주전 공격수를 데리고 오면서 우리 팀에 그동안 충성했던 주전 공격수를 약간 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팬들이 그렇게 안 좋아했고, 바르디올라가 너무 매정하다, 미넨 보드진이 정이 없다 막 이러면서 욕도 많이 먹었고. 그때 FA였죠? 그렇죠. 레반도프스키 FA를 듣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팔면서도 논란이 많았죠. 물론 팬들은 크로스가 나갔으면 했습니다. 잘하긴 했는데 연봉 받고 땡깡 부리면은 뭐 팀에서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보냈고, 대신 데려온 선수가 사비 알론소에서 그것도 실망을 많이 했죠 그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 두 번째 시즌 기대해봐도 좋겠다 싶었는데, 또 이제 과르디올라가 땡깡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과르디올라가 수비 라인을 올리니까, 라인이 올린 만큼 이제 뒤에 공간을 많이 커버해줄 빠른 선수가 필요하다고, 단테는 느리다,
땡깡을 부려서 이제 당대 세리에에서 잘 나가고 있는 베나티아를 사줬습니다. 그러면 잘하면 되는데 이번에 또 4강전에서 챔스 4강전에서 바르샤한테 3대 0으로 지고 3대 2로 겨우 이겼지만은 종합 스코어 5대 3으로 또 탈락을 해요. 메시가 이때 또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네 팬들은 이제 잘라야 된다 얘. 이때 결과는 리그 우승. 근데 포칼과 챔스 모두 4강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죠. 근데 이제 또 쉴드를 해준 사람들은 아니 부상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부상도 한번 보니까 시즌에서 슈마이슈타이거, 뭐 마르티네즈, 티아고, 람, 뭐 노이어, 밀러, 보아탱 뭐 다 부상 때문에 중장기간 결장을 했어요. 이게 월드컵 시즌 여파기 때문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이제 독일이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 선수들도 많이 체력이 떨어져 있었고 말이 많았어가지고 한번 봐주자는 여론도 있었고 경질 서열도 잠깐 있었지만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계약 마지막 시즌 15-16 시즌에 이제 로벨이 대체자를 필요하다. 또 땡깡을 부려서 더글라스 코스타랑 이제 코망을 사줍니다. 그 다음에 육각형 미드필더가 필요하다고 땡깡을 부려서 비달도 사줍니다. 그리고 이제 보드진 자체로는 이제 김미를 데리고 왔죠. 이렇게 해서 내보낸 게 이제 슈바인슈타이거, 뭐 단테, 뭐 호이비에르, 피사로 뭐 이런 선수들 내보냈고,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4강전에서 A팀 마드리드 상대로 원정 5종 결과 2대2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팬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죠. 그냥 리그 우승, 포칼 우승은 당연한 건데 포칼 한번 우승도 놓쳤었고 챔스 4강에서 계속 지니까 라리가 팀 상대로 3년 연속 라리가 팀 상대로 졌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팬들은 너 나가라. 어차피 계약 만료기 때문에 계약 연장하지 말고 나가라 했을 때 이제 이미 맨시티와 계약 발표가 됐고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포칼 우승을 마지막으로 이제 미넨에서 떠나게 됐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리그 우승은 매년 했고 포칼을 2번 했고 챔스 우승이 없어가지고 저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미넨의 치욕의 역사의 한 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리그 우승과 포칼 우승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때 당시에 그 분데스리가의 팀들의 이 스쿼드를 보면 지금 미넨이 못 먹는 게 좀 이상한 스쿼드긴 해요. 리그랑 그 포칼은. 근데 챔스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 게 사실 뭐 0506 아스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르셀로나랑 붙었던 2번의 맨유라든지 뭐 이런 팀들이 사실 우승을 못할 전력이라든지 뭐 개차반인 팀인데 갑자기 뽀록으로 올라온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뭐 사실 펩 가르디올라의 고질병이 있죠. 바르셀로나 나간 다음에 챔결에 한 번 갔을 거야. 맨시티에서 한 번. 그렇죠. 그러고 준우승을 했고 그다음에 뭐 4강 가고 뭐 언제는 뭐 16강, 8강 뭐 이렇게 골고루 탈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사실 이건 뭐 펩이 약간 이제 그 토너먼트 노가웃 스테이지에서 좀 약한 모습을 뭐 계속 보여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바이에른 뮌헨 스쿼드를 고려했을 때 뭐 한 번쯤은 우승을 했어도 뭐 이상하지 않은 스쿼드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이해가 되나 뭐 바이에른 뮌헨이 챔스 우승 횟수가 뭐 적은 팀도 아니고 뭐 다른 여러 유럽의 명문 팀들을 봤을 때 뭐 한두 번 하거나 없는 팀도 많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안 좋은 감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욕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막 뭐 얘는 진짜 뭐 사람도 아니고 뭐 대가리 들어있는 게 없고 이렇게 막 억까할 정도로 뭐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다. 뭐 사실 뭐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뭐 볼파르트랑 불화도 있었고 뭐 이런 점들은 뭐 욕할만 하지만 사실 뭐 미넨 감독의 뭐 열정이 없다거나 생각을 안 하고 전술을 짰다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대신 뭐 하비 마르티네스 포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좀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르디올라 축구 자체가 계속 라인 높이고 뭐 빌드업하고 뭐 중앙지향적으로 있다 갑자기 측면으로 벌려주고 이런 거 좋아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뭐 단테 뭐 불만 갖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챔스라는 이런 대회에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욕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넨이 과르디올라 데려올 때 이제 스페인에서 트래블하고 온 감독 데리고 올 때 생각은 이제 리그 우승하라고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맞죠. 이제는 얘는 이제 챔스를 먹으려고 데리고 온 건데 결국 그게 실패한 계약이 돼서 뭐 미넨 입장에서는 잘못 계약한 거다. 그리고 뭐 과르디올라의 감독 커리어로 봐서도 미넨에서가 제일 그래도 안 좋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뭐 좋은 인연은 아니었으나 뭐 엄청 그렇게까지 나빴나? 라고 싶긴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넨에서 엄청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챔스 우승 자체가 워낙 힘들고 당연히 운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펩이 막 사달라는 대로 최대한 보드진이 다 사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못하면 저는 펩이 책임을 한 70%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왜 우찬이가 펩을 그토록 미워했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준석이가 생각이 없는 감독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생각이 없진 않은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뭐 그런 지금 그런 건 있죠. 람이랑 알라바를 동시에 미드필더로 쓰려고 하니까 원래 세계 최강 풀백 2명을 미드필더 올리니까 그 풀백 자리를 이제 하피냐 베르나트가 계속 나왔단 말이죠. 뭐 그렇죠. 좀 제대로 된 선수가 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다고 미드필더 뎁스가 얇았던 것도 아니고 뭐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뭐 하비 마르티네즈로부터 해서 뭐 슈바인슈타이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토니 크로스도 있고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선수들을 올릴 필요가 없는데 그 선수를 올리면서 계속 풀백 뒤 풀백이 이제 털리고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 클럽들 상대로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저는 생각도 너무 많았고 욕심이 너무 과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 클럽에 약했던 것도 그 우찬이 형의 말을 좀 빌려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스페인식 축구를 독일 리그 선수들을 데리고 하려다가 그거를 좀 잘 아는 스페인 리그한테 당했다고 봐도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 감독은 쓰레기입니다. 네, 결론인가요? 네,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과르디올라가 처음 왔을 때 레알 상대로 4강에서 지고 그러고 나서 라리가 팀한테 계속 졌잖아요. 근데 그때 미넨 멤버랑 레알 멤버를 생각해보면 다 개인 기량은 양측 팀 다 뛰어나는 선수들이 되게 많았고 네. 그런 와중에 레알의 감독이 그 당시 레알 감독이었던 안첼로티는 이 선수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까 이런 식으로 좀 믿음 축구 안첼로티 그런 식으로 선수들을 믿고 선수를 잘 활용하는 방안으로 갔는데 과르디올라는 안첼로티처럼 선수들을 잘 활용하는 방안으로 갔어야 하는데 근데 그 선수를 자기만의 틀에 끼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와서 그래서 챔스 우승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이제 뭐 안첼로티가 이제 추구했던 뭐 디마리아 외질을 이제 외장으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일단 또 베일 영입해서 잘 썼고 모드리치도 잘했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호날두가 워낙에 전성기였기 때문에 뭐 레알이 우승하는 건 이상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제 뭐 과르디올라의 뭐 계속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고집. 그러니까 본인이 추구하는 이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감독은 바르셀로나 때부터 계속 극한의 빌드업 축구를 계속 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중앙 미드필더 2명에게 많은 역할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풀백이 좁혀서 빌드업에 도와주기를 원했고 골키퍼까지 나와서 이제 스위퍼 키퍼로서 발밑이 좀 좋기를 원했기 때문에 뭐 사실 제가 기억하는 미넨 축구예요. 사실 뭐 우찬이 형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빌드업 축구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원래 독일 축구 자체가 압박이 좀 빠르고 특히 이제 로벤 리벨이라는 걸출한 윙어들이 전진을 해서 뭐 알아서 들어 슛을 때리는 크로스를 하든 뭐 중앙에 만주키니한테 주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쨌든 빠른 역습이라고 해도 그렇고 빠른 공격이라든지 전환 속도를 가진 축구였다고 생각하는데 스페인에서 배웠던이라고 하기보단 길렀던 이 빌드업 축구에 계속 이제 미넨 선수들을 끼워 넣으려다 보니까 이런 패착이라든지 이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거나 람이라는 그 우측 풀백을 중앙에 써서 어쨌든 람은 성공했지만 이런 수비적인 불안을 좀 초래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관이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게 미넨에서 굉장한 커리어를 만든 감독들은 대부분이 자기만의 고집된 철학보다는 선수를 잘 활용하는 방법 이런 스탠스로 이제 성적을 거뒀거든요. 가장 큰 예로 이제 하인케스 감독. 물론 하인케스 감독이 대단한 전술가라는 얘기도 많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들이 가장 잘 뛰는 장소에서 가장 잘 뛰는 모습을 만드는 게 이제 그 감독의 역할이었고 마찬가지로 한치 플릭 감독도 딱히 그 감독의 철학이라고 한다면은 딱히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수들 관리라던가 어쨌든 이제 경기장 내에서 퍼포먼스를 가장 최적화하는 위치와 포지션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제 가르디올라 감독은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봐요. 그냥 티키타카 단물 빠질 때 미네 와가지고 탈탈 털리고
빤스런했다. 아, 지금 나겔스만도 똑같이 철학이 너무 뚜렷한 감독이라서 그쵸. 미넨 팬들이 이러면 좀 불안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이제 과르디올라가 말아먹은 그런 역사의 반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플릭도 하인케스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사실 뭐 플릭하면 철학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뭐 플릭이 어떤 축구를 하는지 뭐 사실 딱 떠오르는 말은 없는데 어쨌든 플릭도 트래블을 했으니까 요런 걸로 봤을 때 뭐 하인케스든 플릭이든 뭐 우찬이 형 말대로 그 특히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들은 조금 선수에 맞게 전술을 짰을 때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코너 바이에른 뮌헨 지옥의 역사 1편 여기까지 해보고요. 세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너 나였으면입니다. 내가 감독이었다면, 내가 구단주였다면 이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할 것이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나였으면은 음바페 이적 사가를 좀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 여름 이적 시장이 시작되기 전부터 괴물 홀란드의 이적 암시와 그리고 맨유의 챔스 진출 실패로 인한 호날두의 이탈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은 음바페의 이적 여부였습니다. 2022년 6월 이후로 FA 상태가 되는 음바페는 드림클럽 레알 마드리드의 지속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이례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에 음바페는 무조건 레알 마드리드로 갈 것이다 라는 언론의 기사가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왔었지만 극적으로 파리 생제르맹과 3년 재계약을 체결하고 맙니다. 만약 이때 내가 음바페였다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을지 아니면 파리 생제르맹과 재계약을 했을지 이거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했을지 고르는 것이 이번 주 주제입니다. 일단 음바페의 재계약설에 대해서 좀 가십 같은 게 많은데요. 이걸 먼저 얘기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PSG가 음바페에게 주급 15억 그리고 보너스로 약 1,500억을 바로 지급하는 그런 계약을 제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감독과 스포츠 디렉터 선임, 경질 권한 및 선수 영입 결정권을 음바페한테 부여하는 이런 구단주와 비슷한 그런 권한을 음바페에게 부여한다는 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이 음바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프랑스에 남아서 프랑스의 축구 경제도 살려주고 그리고 프랑스의 시민들을 좀 행복하게 해달라라는 뉘앙스로 좀 정치적으로 압박을 넣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알켈라이피 구단주가 음바페에게 아까 말했듯이 주급 15억, 보너스 1,500억을 제시했지만 이거는 돈으로 어느 정도 회유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음바페의 동생이 현재 파리 생제르맹 유스로 있는데 동생이랑 부모님까지 약간 언급을 하면서 회유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반협박식으로 음바페한테 압박을 가했다라는 가십이 또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가십이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당시 음바페였으면 레알 마드리드로 갔을지 아니면 파리 생제르맹에 남았을지 한번 여러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음바페라면 전 파리에 남았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런 가십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많은 돈을 받은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파리에서 최고 스타가 음바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레알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레알은 지금 팀워크가 단단한 팀이에요. 지금 중원도 사실 모드리치 크로스가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 추아멘이라든지 아니면 카마빈가가 합류를 해서 중원도 되게 조직력 있게 짜여져 있고 최전방도 이제 벤제마가 사실 엄청 스타성이 있고 그런 타입은 아니었잖아요. 원래 호날두에 좀 가려져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벤제마, 호드리구, 발베르데, 비니시우스 이런 선수들이 조금 되게 팀워크를 이루면서 서로에게 어시스트도 좀 잘 해주면서 다득점이라든지 아니면 승리를 좀 챙기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팀의 리더, 그러니까 벤제마라는 확실한 또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를 중심으로 좀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바페가 만약에 레알에 갔으면 벤제마도 있고 카마빈가도 있으니까 적응은 쉽게 했을 수 있다 치지만 분명 본인의 에고 때문에 마찰이 있었을 거고
뭐 도움을 안 준 그 어시스트를 할 상황에서 직접 처리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파리에서도 나왔는데 뭐 레알이면 더 큰 클럽에다가 이제 골을 넣었을 때 본인의 몸값이 더 올라가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음바페는 본인이 좀 더 돋보이고 싶기 때문에 뭐 페널티킥이라든지 뭐 침투 상황에서 침투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러는 것 같아요. 뭐 이번 시즌 어시스트가 하나도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음바페라면 사실 레알에 가면 뭐 규율도 있고 뭐 어쨌든 레알이라는 클럽이 부담감이 더 많은 클럽이니까 본인이 어쨌든 활기를 치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파리에 나가서 뭐 월권이 사실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돈도 받고 뭐 등번호 7번도 이제 있으니까 자국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돋보일 수 있는 파리를 선택하지 않을까. 제가 음바페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도 준석이처럼 제가 음바페라면 파리 생제르맹에 남았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 하면 누구 생각하십니까? 히데이. 지단이랑 보통 지단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음바페의 꿈은 이제 내가 프랑스 1등이 되는 거다. 근데 이제 음바페가 월드컵 우승을 어린 나이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연속으로 우승한다? 그러면 저는 프랑스 안에서는 거의 지단과 맞먹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월드컵을 2번 연속으로 우승한 공격수. 그래서 월드컵 직전에 팀을 옮기기가 조금 마음에 걸렸을 것이다. 왜냐면 이제 월드컵이 진짜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파리에서 조금 더 있다가 또 이제 뭐 올림픽 말도 나오는데 음바페는 올림픽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음바페라면 저는 올림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담이고 뭐 월드컵을 위해서 남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음바페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가 음바페면 어차피 나 월드컵 우승하고 나서도 레알 갈 수 있다. 나 축구 존나 잘한다. 그런 마음으로 파리에 재계약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음바페가 파리 올림픽까지 카타르 월드컵은 물론이고 올림픽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 게 지금 밝혀진 게 음바페의 파리 계약이 3년이 아니라 2+1년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 1년은 음바페 본인이 선택할 때만 추가 연장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약을 잘했네요. 그래서 지금 상으로는 24년 6월까지가 음바페가 계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파리 올림픽이 뭐 여름에 열리니까 네. 그때 끝나고 나서 실제로 레알 마드리드로 계약이 종료돼서 FA로 또 갈 수 있고 하는 가능성은 남겨둔 것 같지만 제가 레알 팬이고 레알 회장인 페레즈 회장님을 좀 아는 사람으로서 아나요? 안 사지 않을까? 친밀감은 없긴 하지만 안 사겠죠, 음바페. 페레즈 회장님이 일단 레알 마드리드라는 프라이드 이게 굉장히 높으시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애한 것도 옛날에 호날두한테도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서 이런 완전 예외적인 상황인데 여기서 음바페는 또 양쪽이랑 레알 마드리드랑 얘기가 아예 안 된 것도 아니고 레알 마드리드랑 얘기하다가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했는데 쌩까고 그냥 파리 재계약 때린 거기 때문에 저였어도 고민은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레알한테 좀 쓰레기 짓은 안 했을 것 같다. 재계약해도 쓰레기 짓은 안 할 거고 만약에 제가 음바페였다면 이런 레알의 적극적인 구애와 공세를 뿌리치면은 다음엔 무조건 레알에서 좀 가도 천대받을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길 알기 때문에 저였으면 무조건 레알 마드리드를 갔을 것 같습니다. 음바페가 나중에 레알 가면 천대를 받을까요? 일단 지금 현지 팬들도 좀 의견이 갈려요. 음바페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 아니면은 음바페 우리가 그렇게 원했는데 좀 언론 플레이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좀 애매하게 간지는 게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친 팬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음바페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반 갈리는 게 많아서 회장님의 태도도 아직 모르겠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나중에 온다면은 뭐 도계자 받고 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페레즈가 영입 안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만약에 그 계약 연장해서 파리 올림픽까지 하고 FA로 음바페를 영입할 수 있다면 그거는 페레즈가 눈독 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스타 선수니까. 그리고 그때 네. 나이도 올림픽이 끝나도 나이가 얼마 20대 중반이기 때문에 몇 년 더 써먹을 수 있고. 그때 만약에 다시 FA로 온다 하면은 뭐 페레즈 회장님이 뭐 구단 프라이드 이런 거 지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구단 수익, 재정 안정성 이런 거를 가장 우선으로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음바페를 FA로 데려온다? 그러면 그만큼의 이적료에 대한 아낌과 그리고 음바페 유니폼을 판매하면서 생기는 수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FA로 온다면은 받아줄 수 있긴 하다. 하지만 파리에서의 이런 혜택과 그 정도의 주급은 거의 한 절반 이상으로 줄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원래 그 팀 그런 거 잘하잖아요. 뭐 옛날에 피구도 데려가셨으니까. 아, 피구는 양심이 없죠? 그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아, 근데 음바페는 제가 파리를 너무 싫어해서 그런지 좀 빼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한번 봤는데 음바페가 재계약한 이후에 페레즈 회장이 음바페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한 게 있어요. 음바페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그의 꿈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압박, 클럽에서의 달라진 그의 위치 때문에 15일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원래 음바페가 레알에 온다 했으나 5월 달쯤부터 5월 초부터 갑자기 파리로 재계약을 한다. 이쪽으로 갑자기 쏠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때 음바페가 많이 시달렸다. 그래서 PSG가 제시한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의 정치적 압박을 더 많이 받았다. 그리고 패닉에 빠지면 패닉을 없애는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재계약한 걸 수도 있다. 나는 레알 마드리드와 음바페의 사이가 영원히 끝났다고 얘기한 적 없다. 3년 안에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음바페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내가 알던 음바페가 아니다. 음바페는 그의 결정을 메시지로 전달했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클럽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선수는 없다. 명언이네요. 네, 일단 클럽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선수는 없다. 이게 레알 마드리드의 프라이드가 있는데 음바페가 현재 재계약하면서 클럽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선수가 된 것 같아서 좀 저도 아쉽기도 한데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스타가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회유도 받고 그래서 압박도 받다 보니까 음바페가 재계약을 하게 된 거 아닌가. 레알로 와서 좀 치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치유요? 레알 오면은 행복축구 하겠죠. 지금 잘하지 않습니까? 발베르데 잘하고 호드리고 비니시우스 양쪽 측면에서 다 잘해주고 그리고 추아메니도 잘해주고 카마빈가도 잘할 거고 그리고 센터백도 지금 4명 다 잘하는데 그쵸. 여기 와가지고 그냥 앞에서 애들 드리블 쳐주면은 같이 뛰어가서 공만 한번 툭 차면은 골 될 텐데. 근데 음바페가 과연 그런 축구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사실 뭐 벤제마가 뭐 드리블을 많이 치는 유형의 공격수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 드리블은 양쪽 윙어들이 많이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원에서 벤제마는 조금 포처로서 약간 골을 좀 많이 넣거나 아니면 좀 내려와서 연기를 해주거나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음바페를 데려오려면 벤제마 대체잖아요. 그런데 벤제마한테 기대했던 역할이랑 일단 다르게 써야 되고 플러스 본인 자체가 드리블 돌파한 다음에 니어로 때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 선수인데 비니시우스랑 동선이 겹친다던가 아니면 패스 줘야 될 상황에서 안 주고 치고 들어갔다가 막 홈런 날린다던가 전형적으로 이제 호날두가 레알에서 버릇할 때 했던 짓을 똑같이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호날두는 그거를 초월하는 재능이 있었던 선수지만 음바페는 뭐 아직 레알에서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고도 음바페를 데려오는 게 맞을지는 저는 아직 의문이긴 합니다. 저도 솔직히 음바페보다는 홀란드를 원하긴 했지만, 홀란드가 약간 벤제마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연계만 조금 이제 배우면은, 벤제마 비슷한 느낌인데, 근데 이와 반해서 음바페는 확실히 비니시우스랑 겹치는 면이 조금 있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이 3명을 레알 마드리드에서 보는 게 좀 꿈이 된 것 같아서, 음바페가 중앙에서, 호드리고를 이번에 아예 지난 아틀레티코전에서 중앙에 쓰고 그리고 오른쪽에 발베르데를 쓰면서 좀 호드리고의 중앙화를 좀 가능성을 조금 본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음바페를 오른쪽으로 두고 음바페가 안으로 들어와서 니어로 때리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음바페였으면 레알로 갔을 것 같아요. 지금 음바페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헛된 뭔가 좀 차있지 않나. 뽕이 차있다? 네, 뽕도 차있고 객관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다른 나라니까 대통령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가늠이 안 가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안 갔으면 좋겠다. 이게 어느 정도 가십에 그치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팩트에 가까워진 정설이기 때문에 어느 국민이 안 흔들릴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뭐 남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음바페가 뭐 여기 PSG에 평생 남지는 않을 것 같고 그 팀을 옮길 것 같긴 한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레알보다는 팬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래 축구에 맞나요? 음바페가? 아니 어차피 몇 년 뒤기 때문에 바뀔 거다. 성장할 수 있다. 네, 나겔스만 자르고 그거에 나겔스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니시우스가 더 잘해질 것 같아요. 저는 비니시우스가 더 커져서 음바페가 비니시우스랑 굳이 뭐 같이 뛰어도 좋지만은 음바페가 여기 남은 것 자체가 자기가 뭐 우승을 하고 내가 뭘 이끌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남은 것 같은데 비니시우스가 완전 레알을 이끌게 될 것 같아서 저는 미넨 보드진이 어차피 이적료를 내는 거는 꺼려하지만은 주급 많이 주는 것도 꺼려하긴 한데 그래도 음바페 정도면 음바페랑 적당한 주급의 합의를 볼 수 있다면은 미넨이 더 가깝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형 말대로 투엘이 가면 투엘과 음바페 케미는 어떨까요? 써야죠, 뭐 어떻게. 뭐 PSG에서 만난 적이 있죠? 실제로. 아 그렇죠. 네. 지금 3년 남았죠. 3년인데 3+1? 네, 2+1이어서 2+1. 2년 24년까지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24년까지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올 시즌 투엘이 부임하면은 그 전에 투엘이 또 잘릴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독일인 감독이 올 거고 그 감독과 음바페의 조화를 생각해야지 지금 뭐 투엘과 조화를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투엘은 단기간 성적 내는 감독이기 때문에 단기간 성적 내고 다시 나가면 됩니다. 오래 볼 생각은 없어요 저도. 그럼 음바페가 계약 기간 끝나고 나서 갈 수 있는 팀들이 뭐뭐 있을까요? 대충 뭐 미넨이라든지 레알. 제 개인적으로는 가능성 있는 거는 뭐 PSG 잔류, 네. 레알 마드리드, 미넨, 그다음에 리버풀, 맨유. 리버풀? 거기가 진짜 가능성이 왜냐면 근데 리버풀이 그나마 근데 좀 링크가 있었긴 했는데 찢었어요. 네. 나름 찐했는데 그 팬카페 같은 데서도 네. 좀 헛된 꿈이다. 물론 데리고 오면 리버풀 입장에서는 좋겠죠. 사실 뭐 살라 대체하기엔 음바페만한 정원이 없죠. 아 그렇죠. 네. 살라 그 이상이니까. 사실 맨유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안토니도 샀는데 2년 안에 음바페한테 또 주급 주고 또 호날두처럼 땡깡 부리는 하나 더 얹어가지고 팀을 이거 테라가 못할 짓이라고 봅니다. 아니 안토니가 2년 안에 잘 될지. 네, 저는 2년 안에 다시 뭐 메가이어처럼 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보기 때문에 메가이어. 네. 아, 그러니까 그만큼 잘안 됐으니까. 이제 돈을 많이 썼는데 또 음바페한테 그만큼의 주급을 주고 또 이제 땡깡 부리는 애 하나 했는데 또 테나랑 또 마찰 생기고 이러면은 사실 테나가 좋아할 것 같진 않아서. 근데 마찰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맨유가 돈을 진짜 많이 벌고 많이 쓰는 클럽이다 보니까 자금력은 문제 없지 않나. 아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3년 뒤에요. 3년 뒤. 네. 테나가 3년 뒤에 없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더 많은 걸 생각해야 돼. 테나랑 뭐 맞을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거의 지금 감독들이 3년 뒤면 글레이저가 나갈 확률이 적기 때문에 네. 테나보다 글레이저라면 충분히 뭐 살 수도 있고 그런 멍청한 짓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안토니 백업으로 뭐 1,000몇억짜리 안토니 백업으로 쓸 수도 있고 충분히 안토니가 아니면 걔 못해가지고 뭐 임대로 돌아다닐 수도 있고 네.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미넨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리버풀은 올 시즌 망하고 전 원래 리버풀 첼시 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시즌에 말아먹는 거 보고 이 리버풀 첼시는 이제 음바페를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성적부터 좀 잘 내야 음바페도 가고 싶은 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확실히 진짜 레알 미넨밖에 없네요. 레알 미넨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뭐 다른 팀은 데려갈 수가 없어요. 유벤투스 어떤가요? 미넨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맞긴 하죠. 사실 그냥 레알 한 클럽이라고 보는 게 맞죠. 맨유? 맨유 한 팀이다. 맨유가 그 사이에 갑자기 막 극적으로 챔스 우승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 챔스 못 가도 맨유. 아니면 근데 다시 그 음바페 얘기로 좀 넘어가자면 네. 뭐 사실 뭐 이탈리아 클럽만 봐도 없잖아요. 사실 뭐 유벤투스가 뭐 음바페를 살 수도 없을 것 같고 뭐 거기서 품을 그런 것도 안 된다고 보고 라리가에서 AT든 바르샤든 특히 바르샤는 음바페 살 생각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진짜 그냥 전 세계적인 모든 클럽 봤을 때
뭐 FC 서울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레알 마드리드 정도가 조금 후보군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서울이 어때서? 아니 그러니까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은바페가 서울에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대통령이 전화하면 윤 대통령. 전화로 와. 다시 돌아가 보면 음바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높은 권한을 받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선수는 선수지. 아까 성관이가 말했던 것처럼 근본 있는 클럽은 클럽보다 높은 선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레알도 그랬지만 이제 미네는 주 모토기도 한데 음바페가 너무 많은 권한을 받는 게 전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이게 어느 정도 좀 터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뭐 메시랑 네이마르랑 그렇게 좋게 안 지낼 수도 있다. 제가 주구장창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잡음이 막 크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언젠간 터질 거라고. 음바페가 그 터진 사건들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반성을 하고 해가지고 좀 개과천선을 하면은 더 나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물론 음바페가 대통령과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동생이 파리 생제르맹 그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에 남기로 한 선택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만약 저라면 레알에 갈 겁니다. 왜냐면 레알은 역대 챔스 최고 우승에 리그도 라리가에서 제일 많이 했고 또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뛸 때 팀이 파리 생제르맹이라 적혀있는 것보다는 레알 마드리드로 딱 적혀있는 게 뭔가 자기 나중에 후세 업적이나 그런 거 있어서 더 좋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잘해서 캐리를 할 생각이라면 레알 마드리드에서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카타르 자본이 또 언제 또 꺼질지 모르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내가 음바페였다면 레알 마드리드로 갔을 것인가 아니면 파리 생제르맹과 재계약을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이걸 듣는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레알 마드리드로 갔을지 아니면 파리 생제르맹과 재계약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코너 나였으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경기가 따로 없어요. 프리미어리그든 뭐 라리가든 다 지금 국가대표 경기 시즌이고 우리나라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스타리카랑 카메룬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지금 만석이 안 돼서 지금 자석이 많이 남는다고 좀 논란이 있던데 오늘 선수들이 소집이 된 걸 확인했고요. 오늘 이제 조규성 선수랑 이제 황희찬 선수가 아까 보니까 새로 디자인된 유니폼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유니폼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좀 홈은 그냥 우리가 언제죠? 2021년 뭐 아시안컵 이런 데서 썼던 거랑 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로고가 똑같으니까. 근데 원정이 조금 독특하긴 하고 유니폼상으로 봤을 때 예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봤을 때 이거 국가 가려놓고 어느 나라 거야 하면 좀 모를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유니폼인지 뭐 맨시티 트레이닝 킷인지 뭐 그건 사실 모를 것 같아서 조금 우리나라의 상징이 안 담겨 있는 게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니폼 홈은 뭐 그럭저럭 괜찮고 원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한국 국대 팀인데 좀 색채도 안 담긴 것 같고 갑자기 색깔도 다른 걸 쓰고 저는 좀 심플한 국대 유니폼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했는데 조금 아쉬운 유니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홈 유니폼은 도깨비에서 착안한 붉은색이 바탕이고 이제 호랑이 줄무늬를 형상화한 패턴을 어깨에 더했다. 그럼 어깨가 호랑이 줄무늬 이해되는데 도깨비가 조금 공감이 안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붉은 악마를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근데 원정 유니폼은 하늘 땅 사람의 조화를 상징하는 한국 전통 무양 삼태극을 재해석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정말 이 담겨있는 의도 자체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해하고 이게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함부로 이게 좋다 나쁘다를 평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뭐 홈 유니폼은 항상 빨간색이었고 그리고 호랑이 무늬인 것도 좀 알고 보니까 괜찮아서 홈 유니폼은 좀 좋게 보이는데 어웨이는 원래 이런 검은색 유니폼을 잘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 대한민국 어웨이는 거의 흰색 바탕으로
흰색과 다른 색을 섞었는데 이번에 흰색을 아예 안 넣고 검은색만 이렇게 한 게 우리 민족이 백의 민족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그거를 좀 모르고 그냥 이렇게 검은색으로 다 칠해버린 게 아닌가. 아예 흰색 바탕에 아예 이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무늬가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지만 검은색 바탕에 칠해놓은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 이거 유니폼 얘기하다 생각난 건데 각자 좀 좋아했던 그런 유니폼 있습니까? 국대라든지 뭐 색깔 배합이라든지. 제가 좋아했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축구가 잘했을 때 유니폼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좀 공화국적 바르셀로나가 노스폰이었던 적이 한 번 있을 거예요. 100주년 기념인가? 그게 저는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레알도 노스폰이 좀 예뻤던 것 같고 그냥 제 취향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클래식한 유니폼들 중에서도 좀 아무것도 안 써있는 뭐 그런 스폰서가 예쁜 경우도 있지만 이런 노스폰 뭐 100주년 기념 이런 것들이 조금 예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옛날로 돌아가서 지단이 2002년에 결승에서 골 넣고 그리고 이렇게 펄럭거리던 그 유니폼. 그게 이제 노스폰이죠. 네. 네. 그 유니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그때가 가장 좀 잘 나갔을 때고 그리고 좀 레트로의 향수가 남아있는 그 유니폼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니폼은 딱 두 개 있어요. 독일 원정, 러시아 월드컵 때 독일 원정 유니폼이랑 그다음에 유로 때 스페인이 입었던 유니폼. 어떤 유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초록색이 아니라 하얀색에 2012? 유로 16 어웨이 저지. 이거 되게 예뻐가지고 제가 이제 당시에 학교 다닐 때 반티 이걸로 하자. 또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이걸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때 유니폼 검정색 진짜 예뻤던 걸로 기억해요. 하얀색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때 스페인이 유로에서 못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네. 그때 이제 디에고 코스타가 주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 독일 국대랑 스페인 유로 이게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니폼들은 뭐 월드컵 유니폼은 그 독일 흰색 홈 그거 좀 멋있다. 사실 실패할 수가 없는. 네, 일단 좀 색깔 조합도 그렇고 좀 약간 좀 특이하게는 저는 그 브라질 국대 유니폼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브라질이 잘해서 그런가 좀 굉장히 세 보이고 브라질다운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클럽 팀으로 가서는 그게 정확하게 몇 시즌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좀 옛날 바르셀로나 유니폼인데 세로로 네. 딱 색깔이 나눠져 있는 양쪽으로 99년 막 그런 걸로 알 텐데. 그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히바우드가 막 입었던 거는 99년 이때쯤일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0809 때인가? 이때 한번 또 비슷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니에스타가 입었던 걸 봤던 기억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것도 되게 약간 단조롭게 나눠져 있는 거죠. 줄무늬가 아니라 뭐 그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런던 올림픽 우리나라 유니폼이 주맨? 굉장히 그냥 네. 클래식했죠. 원정이나 홈이나. 네. 근데 깔끔하니 예쁘더라고요. 성적도 좋았고. 성적도 워낙 좋았고. 그때 이제 영국을 이겼던 맞아요. 영국. 그때 저 승부차기 직관했어요. 직관? 런던에서요? 아니요, 런던으로 직관했다는 게 아니라 라이브로 제가 라이브로 직접 라이브로 봤다. 봤다. 집에서 봤다. 그때 정성용 골키퍼도 부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범영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쵸 아마. 네. 근데 뭐 갑자기 이제 유니폼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오늘 유니폼 공개된 거 보니까 이제 조규성 아까도 말했듯이 조규성 황희찬 선수가 있고 뭐 간담회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봤을 때는 이제 조규성 황희찬은 가는 게 거의 확실해졌다. 이거 행사시키고 안 뽑진 않을 것 같으니까 확실해졌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이번 주에 코스타리카랑 이제 경기도 재밌게 보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다음 주에 FC 한양 20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회네요. 벌써 20회입니다. 지금까지 FC 한양 19화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